공수처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20년의 여당 꿈이라고도 하고요. 역대 3대 3명의 대통령께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일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어렵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5일 날은 출범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그 관련 법에도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야당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대로 안 갈 것 같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공수처 대전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좀 방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고 있나요? 이게 그러니까 여당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절차가. 그래서 그 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지금 저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하신 거죠. 그러면 절차라는 게 후속 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뭐 백혜련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예. 그 공수처가 출범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그 공수처를 뭐 예를 들어 국회에는 네. 어느 상임위로 하냐, 아마 법제사법위원회 되겠죠. 법제사법위원회로 한다라는 국회법 개정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장관급이죠.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그 국회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도 없으니까 그것도 넣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관련돼서 법적인 근거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사실은 국회가 원구성이 안 끝나서 진행이 그렇죠. 안 되니까 그게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 처음 만들 때 왜 그런 걸 안 해놨나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후속 조치로 후속 그냥 조치니까. 국회가 열리면 가는 거로 했는데 네.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끝났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못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넘어왔는데 뭐 당연히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지금 현재 뭐 오늘 뭐 오전에 다시 만나서 뭐 얘기를 한다는데 그 원구성이 돼서 뭐 진행되면 그게 뭐 상임위에 뭐 의안 발의가 되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쳐서 뭐 본회의를 통과시켜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겠냐라는 거고, 그게 되고 나면 사실은 더 핵심적인 문제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네, 네. 추천위원회에 이제 그 구성 문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저 위원을 심사를 해서 대통령에게 두 명을 추천을 해야 되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 남아 있다는 게 아마 여당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19 사태도 그랬고 또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 공수처를 놓고 왜 싸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박사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여당 입장, 야당 입장. 사실은 이제 그 공수처는 그 시작이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그 고위 공직자라고 하지만 타겟은 사실은 검찰하고 원래는 국회의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다음에 특히 검찰이 하는 그 이른바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기구가 없으니 그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에 관한하는 별도의 수사 기구를 통해서 범죄를 찾아내고 처벌하자, 뭐 이런 취지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그 대통령이 직할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삼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다른 통제 장치가 없는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는 이게 그 범죄 수사처라는 게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반대가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얻기 위해서 그 야당의 지원이 필요했고, 야당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해줬던 거죠. 그렇죠. 그건 이제 정의당이 제일 바랬던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 누구한테 탓을 하기를 떠나서 하여간에 이제 여당 제1당, 2당이 모두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공수처법에 그 받아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켰던 정의당은 그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고 지금 공수처법안만 남은 셈인데, 그래서 공수처법안은 통과가 됐지만 사실은 그때 그 공수처법안을 만들면서 아마도 이제 현재 그 분석에 의하면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추천위원 중에 2명을 야당 몫으로 해놓은 그 조항이 현재는 이제 이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데 가장 장애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초헌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해서 야당이 지금 헌재에 그 위헌 신청도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이 가능성도 있을 걸 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현재 구성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그 대통령이나 여권이 정말 핵심적인 사업으로 밀어붙이는 건에 대해서 헌재가 이거를 위헌으로 결론 내리기가 쉽겠나? 어떤 상임위하고 보완해서 해라 뭐 이런 저 단서 붙여서 그러면 글쎄,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제일 큰 게 그 공수처장이 검찰의 위에 서는 것처럼 지금 법 예. 체계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 관할해야 되는 범죄가 인지되면 공수처에서 그 설령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인지한 거라더라도 사건을 넘기라 그러면 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공수처장이 검찰총장의 위에 위에서 네. 지시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그 저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거 세계상 맞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법무부 장관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 지휘할 수 있는데 그것도 넘겨라 하면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건 그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현재까지는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이번에 문제가 되는 뭐 감찰을 뭐 어디서 하느냐 문제의 경우도 그 공문이 물론 수사 지휘서로 돼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거기에 수신인에 검찰 3과장 이렇게 감찰 3과장 이렇게 찍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법의 소지가 그렇죠. 있다,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그건 하여간 법적으로 그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이 아무리 유연하게 그걸 활용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누군가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공수처 같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게 위헌적이지 않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 내려지면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그 준사법기관, 네. 이런 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거죠. 네. 우리 통합당 계속 밀리기만 하고 밀려도 방법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승질 나니까 좋아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해. 네 다 해. 나 18개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공수처만큼은 안 밀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가 여기서는 한바탕 붙을 것 같은데요.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도 또 아까 맡은 박혜련 의원처럼 문제가 되는 소지의 법을 개정을 해버려서 아마 그렇죠. 아마 현재 지금 뭐 의결 정족수를 다 갖고 있잖아요. 예. 안 되면 뭐 법 개정해서라도 할 텐데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일 거냐라는 거죠.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안정 장치로서의 법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법이 그 약간의 그 무도한 정치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뭐 법대로 해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네. 법대로 해. 그럼 그 이면에 깔린 얘기 뭐냐면 법이라는 게 되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강자의 횡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는 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대로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죠. 법이 어떤 그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자기들 뜻대로 잘 안 될 때 법을 그거에 맞춰서 개정해서 밀어붙인다. 글쎄 그게 과연 그 상권 분립이 보장된 민주공화국에서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로 봅니다. 네. 만약에 법사위원장 자리 내줄 테니까 공수처장 추천해줘. 이것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세요. 글쎄 지금 뭐 근데 그것도 너무 웃기죠. 그런 거래도 너무 웃기는 거고. 그거는 원칙도 없고. 예. 분명한 거는 지금 예정됐던 일정에 맞춰서 출범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7월 15일까지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은 기본적으로 뭐 야당과의 협치나 야당을 달래가면서 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지금 막 밀어붙일 판인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뭐 국회 원 구성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제일 고민스럽고 힘든 양반이 아마 우리 국회의장님 아니실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상임위 구성 뭐 원 구성 관련해서도 그 의장의 역할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당은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협치에 대한 거는 그냥 레토릭이고 지금 주저하거나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라고 그리고 동의하면 같이 가고 동의하지 않으면 먼저 간다 이런 생각으로 밀어붙일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런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통합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네.
자, 여하튼 분위기로 지금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봤지만 다음 달 출범은 좀 공수처는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 대체로 많이 그렇게 보고 계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민주당의 그 노웅래 의원께서 또 관심을 끄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 장관급인 통일부 장관을 우리 경제부총리와 같은 통일부총리급으로 격상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대표 발의한 거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관심을 갖냐면 지금 앞서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마음먹어서 안 될 건 없잖아요. 여기도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거 하자 그러면 통일부총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통일부총리가 적정한 거냐,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거냐, 대한 거를 좀 논평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 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옳다 그러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예. 이런 거야말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네. 여당의 그런 필요가 있으면은 네.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통일부총리가 아니어서 통일 문제에 진척이 없냐. 통일부총리로 격상이 되면 뭐 북한하고 문제가 뭐 잘 풀리냐 이거하고는 조금 인과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하는 뭐 이렇게 해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면 되는 건데 이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현재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의 두 분의 부총리가 있는데 과연 그 세 분의 부총리를 두고 우리가 행정부를 운영할 만큼 그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이 정부는 이제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긴 하지만 부총리로 3명이나 둘 필요가 있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가 과연 그러면은 부총리로서 일반 그 평장관들 말이 되나? 장관들을 이렇게 뭐 통제하고 그들에게 잘 조화해가지고 그 분야를 과연 제대로 이렇게 통할 관장하고 있느냐? 그것도 보면 이렇게 썩 동의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 네. 어차피 지금은 모든 국정을 다 청와대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심하게 하면 장관의 수석이 있고, 뭐 비서관 들이 더 힘이 세다고 하는 판인데 네. 통일 문제도 사실은 무슨 뭐 김현철 장관이 부총리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못했나요? 뭐 어차피 남북 문제에 관한은 청와대가 주도하는 건데.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가 이제 몇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전에 근무했던 그 자리에 비해서 수평 이동하는 것보다는 급을 높여서 올려주는 이게 필요해서 혹시 나온 거 아니냐?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세심한 거고요. 그건 아닌가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해서 이런 발상을 했으면 좀 한심하죠. 예.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남북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었고 지금도 보면은 그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최근 3년간의 남북 문제를 주도했지 통일부 장관 뭐 전 조명균 장관이나 또 전 우리 김현철 장관이 뭐를 이렇게 주도했다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이거를 뭐 장관이었으니까 잘 안 됐던 건데 부총리가 되면 잘할 수 있을 거다. 북한은 좀 좋아할 수도 있겠다. 북한은. 네. 걔네들은 막 차관급이 나와서 이제 뭐 우리 장관급하고 상대하는데 예. 우리 부총리가 되면 그쪽에 파트너가 누가 될까요? 우리 통일부총리를 그러면 김영철이가 만나주나? 김영철은 자기가 대통령하고 맞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저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우리가 예. 이만큼 이제 의미를 두고 잘하고 싶다라는 게 신호를 주는 거로는 의미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통해서 뭔가가 더 나은 업무 개선이나 남북 문제 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하물며 무슨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격상한다.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이 시점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너무 좀 한심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송영길, 우상호, 이인영 의원이 이제 신임 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 전에 물론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 대통령 후보가 나간 적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풀기가 어렵고
또 이 북한이 이제 꽉 막힌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장관이 돼서 본인들이 김현철 장관보다 잘할 거라는 보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냉큼 물을까요? 하고 싶어 할까요? 문다? 그 장관을 하고 싶어 할까요? 이 세 분의 하마평에 오르는 의원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겠죠. 하라면 한다. 그래도 대통령이 이 자리를 맡겠다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하튼 어렵지만 장관하는 게 그래도 저기 근데 저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는 인사청문회 그 통과해 보신 분이 아직은 없잖아요. 인사청문회 경험 있는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변수가 되면 됐고, 네. 뭐 청와대 내에서 자체 검증을 하든지 예.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이 후보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게 좀 찝찝해서 고사하는 분 빼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뭐 세 명이니까 제가 누가 있다고 얘기는 안 했고요. 아니 그래도 제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고 내용은 이제 통일부 장관을 통일부총리로 올리는 부분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배경을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시사 적중 오늘은 주말에 일어났던 우리 그 정가의 눈길을 끄는 그런 담화하고 또 이 공수처 문제 한번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원장 건 때문에 지금 많이 지금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결정이 곧 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한번 놓고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